한 발의 총성이 바꾼 세계의 대전쟁의 진실. 1914년 6월 28일 19세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사라예보의 라틴 다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쏜 두 발의 총탄이 어떻게 4년 후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개 제국을 무너뜨리며 세계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 번의 암살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번져갔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유럽의 화약고. 1914년의 유럽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긴장을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거대한 동맹이 서로를 견제하며 대치하고 있었죠. 한쪽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프랑스, 러시아, 영국의 삼국 협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을 벌인 세 황제가 모두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들이었거든요. 영국 조지 5세, 독일 카이저 비렐름 2세, 러시아 니콜라이 2세는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사촌 형제들이었습니다. 카이저 비렐름 2세는 출생 시 의료사고로 왼팔이 마비되었습니다. 이 신체적 콤플렉스는 그를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었고 독일의 급속한 군비 확장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은 유럽의 화약고라 불린 발칸 반도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쇠퇴로 새로운 민족 국가들이 독립했고 이들은 서로 다른 강대국의 후원을 받으며 복잡한 갈등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11개 언어가 공용어인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민족주의 열풍이 불면서 이 제국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죠. 이부 운명의 하루. 1914년 6월 28일은 세르비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1389년 코소보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에게 패한 성 비투스의 날이었거든요. 이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를 방문한다는 것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명백한 도발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은 제국 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대오스트리아 합중국 구상을 통해 슬라브족들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주려 했고 전쟁보다는 협상을 선호했습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 조직 검은 손은 6명의 암살단을 파견했습니다. 모두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죠. 그중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19세였고 결핵으로 몸이 약했지만 세르비아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델코 차브리노비치가 대공의 차량에 수류탄을 던졌지만 빗나가서 뒤따라오던 차량 아래에서 폭발했죠. 16명이 부상했지만 대공 부부는 무사했습니다. 차브리노비치는 즉시 독을 먹고 밀야츠카 강에 뛰어들려 했지만 독은 불량품이어서 효과가 없었고 군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페르디난드 대공은 예정된 시청 방문을 마친 후 폭탄 테러로 부상당한 수행원들을 문병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사가 경로 변경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길을 잘못 들었죠. 차량이 라틴 다리 근처에서 정지하여 후진을 시작했을 때 바로 그곳에 프린치프가 서 있었습니다. 거리 불과 5m. 그는 브라우닝 권총을 꺼내 두 발을 쐈습니다. 첫 번째 탄환이 소피 황태자비의 복부를, 두 번째 탄환은 대공의 경동맥을 관통했습니다. 소피 죽지마.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해. 이것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황태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부 도미노의 붕괴. 사라예보 암살 소식이 빈에 전해지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역사학자 즈비네크 제만의 기록에 따르면 빈의 시민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음악을 듣고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부와 정치가들은 달랐습니다. 독일 카이저 비렐름 2세는 오스트리아에게 이른바 백지 수표를 주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독일이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죠. 7월 23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특히 6번 조항은 오스트리아 관리들이 세르비아 땅에서 직접 암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명백한 주권 침해였습니다. 세르비아는 놀랍게도 10개 조항 중 8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부분적 수락을 거부하며 7월 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같은 슬라브족이자 정교의 형제인 세르비아를 버릴 수는 없었지만 전쟁의 참혹함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독일 카이저와 니키와 윌리라고 부르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전쟁을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7월 30일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독일에게 러시아의 동원은 곧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독일군은 수십 년 전부터 슐리펜 계획을 준비해왔거든요. 러시아가 완전히 동원되기 전에 프랑스를 먼저 무너뜨린다는 계획이었죠. 8월 3일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영국은
1839년 벨기에 중립을 보장한 조약의 당사국이었거든요. 단 일주일 만에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사부 전쟁의 참상. 크리스마스 전에는 집에 돌아간다. 이것이 1914년 8월 모든 나라 군인들이 외치던 구호였습니다. 베를린에서는 파리에서 점심을, 파리에서는 베를린까지, 런던에서는 꽃다발을 든 연인들이 기차역에서 작별 인사를 했죠. 독일의 슐리펜 계획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벨기에군의 예상보다 강한 저항, 프랑스군의 빠른 재편서, 그리고 러시아의 예상보다 빠른 동원이 문제였습니다. 9월 5일부터 12일까지 벌어진 1차 마른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파리의 택시까지 동원해 병력을 전선으로 수송했습니다. 이 승리로 독일의 속전속결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죠. 1914년 말 서부 전선에는 영국 해협부터 스위스 국경까지 700km에 걸친 참호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참호 속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진흙과 시체가 뒤섞인 땅에서 쥐들과 함께 살아야 했고 가스 공격의 공포에 떨어야 했죠. 1915년 4월 22일 이프르에서 독일군이 처음으로 염소가스를 사용했습니다. 노란빛 구름이 바람을 타고 연합군 참호로 밀려오자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곧 양쪽 모두 가스 마스크를 개발했고 화학전은 새로운 공포의 일상이 되었죠. 1916년 7월 1일 솜강에서 영국군이 대공세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첫날에만 6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영국군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죠. 4개월간 계속된 이 전투에서 양군 합쳐 1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같은 해 독일군은 베르댕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독일 참모총장 팔켄하이는 이를 피 흘리기 작전이라 불렀죠. 프랑스군을 계속 베르댕으로 유인해서 소모시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300일간 계속된 이 전투는 양국에게 70만 명의 사상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부 전환점들. 1917년 전쟁의 무게가 러시아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명의 사상자, 무너지는 경제, 굶주리는 민중, 황제 니콜라이 2세에 대한 불만이 폭발점에 달했습니다. 1917년 3월 페트로그라드에서 빵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군대가 민중의 편에 선 것이죠. 며칠 만에 300년간 지속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독일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 망명 중이던 볼셰비키 지도자 레닌을 봉인 열차에 태워 러시아로 보낸 것이죠. 레닌은 페트로그라드역에 도착하자마자 즉각적인 평화, 땅을 농민에게, 권력을 소비에트에게 를 외쳤습니다. 1917년 11월 레닌의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1918년 3월 독일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빠져나왔죠. 하지만 연합국에게도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1915년 루시타니아호 침몰로 1200명이 죽었고 그중 128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1917년 독일이 멕시코와 동맹을 맺어 미국을 공격하자는 내용의 침엄한 전보가 공개되면서 미국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1917년 4월 6일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1918년이 되자 매달 30만 명의 미군이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신선한 병력과 풍부한 물자는 연합국에게 결정적인 우위를 가져다 주었죠. 육부 종료와 여파. 1918년 3월 독일은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카이저 전투라는 이름의 대공세를 펼친 것이죠.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독일군은 파리까지 120km 지점까지 진격했거든요. 하지만 독일군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4년간의 전쟁으로 지쳐있던 그들은 더 이상 진격할 힘이 없었죠. 8월부터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키랑구의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혁명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11월 9일 카이저 비렐름 2세는 기차를 타고 네덜란드로 망명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마침내 총성이 멈췄습니다. 4년 1개월간 계속된 대전쟁이 끝난 것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2천만 명이 죽었고 2천만 명이 다쳤습니다. 1919년 6월 28일 사라예보 암살로부터 정확히 5년 후 베르사유 궁전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화가 아니라 복수였죠. 독일에게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부과하고 군대를 해체시켰습니다. 전쟁은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독일 제국, 러시아 제국이 모두 무너졌죠. 그 자리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같은 새로운 나라들이 태어났습니다. 에필로그. 오늘날 사라예보의 그 거리에는 작은 기념패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1914년 6월 28일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드와 그의 아내를 암살했다고 적혀 있죠. 페르디난드 포크 원수가 베르사유 조약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다. 20년간의 휴전일 뿐이다. 그는 거의 정확했습니다. 20년 65일 후에 2차 대전이 시작됐거든요. 2012년 마지막 1차 대전 참전 용사인 플로렌스 그린이 11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와 함께 그 끔찍했던 기억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한 발의 총성이 바꾼 세계. 1차 세계대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작은 사건이 얼마나 큰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유럽연합을 보고 독일과 프랑스가 친구가 된 것을 보면 인류는 학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의 적들이 오늘날의 동맹이 되었으니까요.